예, 오늘부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이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현 정부 집권 5년을 평가해보고 또 이를 토대로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현 정부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일단 5월 FOMC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어땠고 반응도 어땠는지 좀 평가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휴가 갔다 오셨죠? 예. 사실 굉장히 시장 흐름이 FOMC 전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상당히 좀 이행국께서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만큼 문재인 정부의 그 집권 5년 평가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는 이 또한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사실은 역시 5월 회의 이후에 미국의 증시가 좀 이틀 연속 안 좋았거든요. 특히 빅테크 업종들이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는 그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라든가 페드의 그 책임론, 이 상황까지 오는 책임론이 지난주 말에 불거졌던 것이 새로운 사실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는 경기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이렇게 문제가 없었다 그랬죠. 낙관론. 근데 낙관론이면 고용은 빨리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고용은 2에서 3년 후에 이렇게 해서 서로 미스매치 됐던 부분. 그러면 이제 경기에 문제가 없다면은 인플레는 지금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최근에 물론 위치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월가에서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 인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론이 불거지냐면 경기는 오늘 우리 캐스터께서 이제는 침체냐 아니냐 여부가 그동안의 경기 문제였습니다는 지금 침체는 기정사실이 되고 속도 문제죠. 그래서 연착륙은 가능하다. 이 문제 됐죠. 그다음에 서머스 거스 같은 경우는 연착륙도 불가능하다. 평소 소신에 해당되는 장기 구조적 장기 침체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문제에 대해서 한 단계 후퇴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완전 고용은 지난주 말에 고용 지표가 발표했습니다는 4월에 3.6% 이렇게 해서 거의 페드의 그 자연 실업률에 해당되는 3.5%를 근접한 수준이고요. 이 또한 상반상 틀렸던 문제죠. 그다음에 인플레 문제는 지금은 뒤늦게 오히려 더 이렇게 페드 인사들은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더 뒤늦게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하다. 근데 이제 아까 정인설 특파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11일 날 4월 그 CPI 물가는 또 전월 대비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의 그 책임론, 그다음에 파월의 책임론이 시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사실 그 미국 증시가 페드 회의에 이틀 연속 떨어짐에 따라서 그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파월 의장과 또 연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시장 역시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사실 그 지난주에 이 빅테크 업종들이 페드 당일날에는 이제 올라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틀 연속 떨어졌었거든요. 가장 큰 힘은 여기 시장의 반란이다. 자, 그러면 금리가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예상되는데 0.5% 떨어졌지 않습니까? 0.5%로 좀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시장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0.75에서 0.5% 떨어지면 시장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는 3.1%대로 완전히 정착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제 파월의 반란이다, 시장에서. 그래서 빅테크 주가들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04 정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104 정도 되죠. 그러면 엔달러 환율이 지금 130엔대 다시 재지짐하고 이전에 그 자막에서 1유로에 1.50으로 이렇게 자막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을 하는 빙 리치라는 분이 이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뒤늦게 시정하겠습니다. 1유로에 1.05달러가 깨지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지난주에 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그 시장 금리 이렇게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캐리 자금은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한 가지 과거와 다른 것은 증시 쪽보다는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가에 들어가니까 채권 시장보다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들어간다. 특히 주거용 집값 시장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집값은 지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우리나라가 정부가 맞는 내일부터 맞는 이번 주는 뭐 했어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새 정부의 경제정책 이런 거보다는 아마 서학개미라든가 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증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11일 날 이렇게 발표되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상당 부분은 인플레 피크 언론이 이렇게 재점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정유석 특강께서 자막으로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는 5월 FMC의 내용들이 좀 다소나마 굉장히 시장에서 읽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뉴욕 연준 총재라든가 해서 페드 인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모습에 따라서 증시 모습이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과 내일 살펴볼 또 우리나라 소식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지금 오늘부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이 마무리가 되는데 해외에서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해외에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렇게 보면 서로 이렇게 양립돼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의 객관적 평가를 한번 해드리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년 문재인 정부의 집권 마무리는 대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 입장에선 최대 이슈죠. 아마 시청자분도 가장 궁금해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집권 초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탄핵석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부 사람은 기대도 컸을 거고 일부 사람은 실망도 컸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사 속에 태어났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는 국정운영 목표를 가지고 먼저 평가해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다들 저보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대내 국정 운영 목표가 양대가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혁신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평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요거를 실천하는 과제에서 크게 보면 많은 실천 과제를 모색했습니다는 아마 지금 5년 할 때 딱 나오는 게 부동산 문제, 예. 그 다음에 대기업 문제죠. 요게 이제 실천 과제로 두 가지가 제시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외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비용이 드는 안보 문제는 미국 쪽으로 가고 경제 문제는 북한산계에서 중국에 하는 안미 경중. 여기서 경은 가벼울경이 아니라 경제할 때 경자.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대내에 이렇게 경제정책의 국정운영 목표와 대외경제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라든가 아니면 홍남기 부총리께서 마지막 김동연 부총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토대로 해서 제 개인적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양대 국정운영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 이것이 성공했으면 지금 5년 평가할 때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또 현 정부의 어떤 경제 강요도 집권 초반기에 강조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혁신 성장 이것은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서 아쉬운 대목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표시했다. 이것이 이제 양대 국정운영 목표와 관련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천까지 부동산 대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청자분이 잘 알 거로 이렇게 아실 거로 봅니다. 역대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 또한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께서 아직도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에서 가석방이 됐겠지만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마 상징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외에서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외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어떻게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 국가가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미국 경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미 경제과 같은 안보와 경제는 분리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 퀘스천을 그리고 있다. 이건 대외 정책 측면과 대내 정책 측면이 겹치는 것이 북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평가가 엇갈릴 때 저는 북한 문제 전문가가 아니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북한과 관련해서 한반도 운전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4자 틀, 6자 틀 내에서 한국이 따라가는 입장이지
한반도 운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운전자에서 좌우를 할 만큼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측면에서의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양대 국정 운영 목표, 뭐 실천 과제라든지 대외 경제 정책 성과가 결국에는 그대로 경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렇죠. 국정운영 목표 그 성과는 경기로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아직까지 집권 5년 내 그것이 과시와 여부를 떠나서 위기로는 뭐 이 앵커께서 진행하신 것처럼 위기로는 가장 많이 나왔다. 이것은 실제 과시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백미를 잃었던 것이 작년 8월 달로 기억됩니다는 위기론이 나오면 그걸 극복해야 되는 과제인데 오히려 홍남기 부총리는 회색 코뿔소 또 정운보 금감원장께서는 사실 아시겠지만 퍼펙스톰 문제 이게 예측이 맞았다 여부를 떠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극복해야 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았다. 또 해외 시각도 곱지 않았다.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를 놓고 자 경기는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5년을 평가하니까 지금 시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사실 방송 직전에 가장 이 방송을 위해서 뒤쪽에서 가장 애쓰시는 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정말 부지런하신 분인데요. 제가 전화하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젊은 친구한테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하면 초기에 기대는 많았지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스크루프레이션, 스태그프레이션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 저 젊은 친구는 마지막 결론을 맺지 않았지만 우리 이렇게 왜 코인 투자, 주식 투자에서 우리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했을까? 취업도 안 되지, 이렇게 생활비는 올라가지, 집값은 올라가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에 다 그런 과정이 나온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측에서는 벌면 뭐하냐? 다 뺏어가는데 벤자민 증후군 이런 것이 나오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국민들의 소위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한 경제 고통 지수, 집권당을 평가할 때 미국에서 사용하는 지표죠. 이 경제 고통 지수는 계층별로 다르긴 하지만 젊은 층에 MZ세대 소상공인의 코로나 특수 환경이 있긴 하지만 사실 가장 높았다. 이것이 경기 문제다. 경기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채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가계부채 부문이 항상 거론이 됐지만 또 현 정부 집권 내내 문제가 되어왔던 게 국가 채무 위기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가계부채는 박근혜 이전 정부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문제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렇게 절대 규모가 늘어났긴 했지만 이 문제는 현 정부에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이전부터 문제다. 근데 사실 국가 채무 중에서 채무 문제 중에서 국가 채무 문제는 유독히 현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거론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는 누누이 지적합니다는 한국은 국가 채무의 GDP 절대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신흥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해외에서 볼 때 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시면 근가 채무 문제는 현 정부 직전에 37%에서 지금은 51% 되니까 아마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다. 다른 나라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되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빨랐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제신용평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지적됐던 내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국가 채무 속도 증가 속도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거론된 것이 IMF거든요. 네. IMF 보면 2026년에 얼마 안 남았죠? 2020년에 바로 70% 해당된다. 근데 IMF의 위험 수준은 국가 채무는 6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70%는 아주 위험 수준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국가 채무가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에서 재원 문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역대 정부 중에서 현 정부만큼 추경 편성에 잦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의 원 예산에 해당되는 규모도 슈퍼 예산이다. 이런 쪽에 얘기 나왔습니다는 그렇게 슈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 편성도 찾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것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그 증세가 이렇게 했고요. 뭐 세금 증가했던 것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적자국채 발행 이걸 했는데요. 적자국채는 후손 세대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적자국채에 관련돼서 한국은행이 매입해줘야 되지 않느냐. 부채, 반드 마니티제이션에서 부채 화폐 논쟁 지적됐던 것도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 증가 속도 이상으로 많이 거론됐던 것은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가 채무 속도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으로 전이되는 게 아니냐. 그럼 민간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고유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자, 국가 채무 때 가계부채, 민간부채로 전염되면 사실 여기에 금융위기 발생 이런 쪽도 지금 초반보다는 집권 초반보다는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이 한국의 재정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홍남기 부총리도 이제 지난주에 당신이 그 채장수를 확인하지만 아쉬운 점은 국가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관리하지 못한 것 이런 것도 사실 아쉬운 대목이다 했는데 그 아쉬운 대목이 굉장히 이전에 얘기했던 상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전에는 굉장히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신했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가 이제 존칭으로 쓰겠습니다. 마지막에 떠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성과 여부 관계없이 애를 쓰였으니까 이렇게 존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전에 얘기했던 사항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스란히 시청자분들에 전해드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무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 정책 분야를 살펴보면 이제 글로벌 추세를 쫓아가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네,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가장 이렇게 인상적인 것이 2018년 주한 EU 상공에서 크리스토퍼 하이더가 한국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이런 쪽을 봅니다. 그럼 이제 크리스토퍼 하이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친한파입니다. 친한파인데도 불구하고 자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했는데 그 이듬해 불과 뭐냐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5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10월이라면 1년 반 기간 동안에 한국이 자 세계적으로 보면 수출 지향적 개방의 이점을 가장 살려서 조승 부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압축 성장을 했던 대표적 국가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도 안 됐는 기간에 그것도 친한파에 해당되는 크리스토퍼 하이더가 한국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하는 이런 쪽이 아마 대외정책 측면에서 모든 걸 요약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함정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에콰도르, 중남미 에콰도르에서 이렇게 떨어져 밑전 한 1000km 정도 떨어져서 과거에 이렇게 보면 아주 사회적으로 중재가 저들었던 사람을 격리시키는 그러나 자연경관이 아주 뛰어납니다. 제가 한번 가봤더니요. 제가 이제 대우그룹에 있을 때 대우경제에서 한번 가봤더니 굉장히 자연환경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눈물의 장벽을 쳤던 겁니다. 격리시켜서 딱 그랬더니 자연환경이 좋아가지고 편하다 보니까 중재인들이 저 살찌더라. 그래서 그 눈물의 장벽을 또 한 번 쳤게 이중 장벽의 윗단섬이거든요. 거기에 비울 만큼 한국이 굉장히 대외 경제 환경에 격리돼 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공교로운 것은 자 이렇게 격리돼 있는데 정작 MSCI 선진국 지수라든가 이런 것은 홍남기 부총리가 IMF 충계청에 엊그제죠. 충계청에 가서 IMF 선진국 지수에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뭐냐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선진 글로벌 지수에서는 격리돼 놓고 또 선진국 지수는 들어가겠다 하는 이런 측면이 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이해가 될 수 없는 현상이다. 굉장히 아이러니다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것이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외 경제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 금융위기에서부터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자급자정론 이렇게 나오죠. 반도체 자급자정론 해서 우리 캐서분이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우타키, 글로벌보다는 아우타키거든요. 그래서 해외 나가는 기업 다 돌아라 했는데 그런 것이
사실 현 정부에서는 갈라파고스 함정이다 보니까 자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적대적인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굳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는 자 기업도 나갔죠. 다른 데 다 들어오는데 기업이 팜핑업, 리쇼링 대비해서 우리가 나갔죠. 자본도 나갔죠. 한번 보겠습니다. 수치장으로 보면 자본도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이후에 지금 서학개미들이 많은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갔죠. 이 자본의 수출적인 측면에서 해석합니다는 훨씬 유형성보다는 주식과 관련돼서 자금도 많이 나갔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세계에서 3위, 요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에서 3위를 기록할 만큼 많이 나갔죠. 그래서 기업도 나가고 자본도 나가고 해서 사실 자본 공동화에 시달렸던 것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는 상태에서 나온 해외 분야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외 경제 위상과 관련해서 지금 고질적으로 우려돼 왔던 게 지금 MIT, 중진국 함정도 최근에는 선진국 함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네,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그동안 월드뱅크에서는 한국은 중진국 함정이다, 이렇게 미들인컴 트러블이다, MIT 함정이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1인당 GDP는 어디 있거나 한 3만 달러 이렇게 진입했거든요. 그래서 IMF 기준으로 선진국인데 왜 한국이 또 한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것은 또한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에 오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쪽에 오해가 나서 자 해외에서 보면 한국이 규제가 높죠. 핵심적인 규제일수록 높다는 위험 건수는 많이 하더라도 체감적으로 미필적 고유에 해당되는 체감적인 규제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정치권의 개입한 문제, 지금 이건 시청자분들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그 문제, 젠더 문제, 여성 문제, 젠더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일본이 선진국 함정에 이렇게 처하는 것 똑같은 우리 문제가 처이다 보니까 한국도 선진국 함정에 처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단해 드린 지금 현 정부 집권 5년에 대한 평가, 앞으로 내일부터 이제 출범이 되는 새 정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오늘 현 정부에 대해서 평가,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비판이 아니라 예. 이제 어쨌거나 정권의 연속성 차원에서 새 정부가 오니까 새 정부에는 이런 것을 좀 방향을 바꿔달라는 그런 쪽의 의미를 하기 위해서 오늘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오늘을 평가하는 대목이거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내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지금의 경기 문제가 그래서 스크래플레이션, 쥐어짜도 안 된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경제 고통 지수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 새 정부는 경제 고통을 완화한 쪽으로 경제 정책의 우선 과제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런 과정에서 국채 위기는 절대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을 도모해야 된다 하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리고 갈라파고스 함정은 아직까지나 우리는 글로벌 추세에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외 경제 정책은 글로벌 추세에 쫓아가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본의 공동화 문제는 인식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품을 수출해서 우리가 돈을 번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해외 자본의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자 지금은 금융 사이드가 높기 때문에 해외에 좋은 곳을 하면 그것도 국부를 증대시키는 거거든요. 상품 수출해서 국부를 증대시키는 이렇게 인식을 좀 계산해 달라 하는 측면. 그다음에 선진국 함정은 지금의 규제 문제, 정치권의 여야 갈등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여성을 위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제 궤도에 올려놔라 하는 시대인데요. 어찌됐든 새 정부의 입장은 새로운 걸 제시하는 것보다는 워낙 이 한국 경제 관련 신위기론이 워낙 가자가 크니까 이것부터 좀 개선해달라. 예. 개선해달라. 이것이 이제 향후 5년의 새 정부가 결국은 뭐를 평가받을 것이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왜냐, 문재인 정부의 희망 속에 채워놨지만 지금 사실 여러 평가가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맨 처음에 출범했을 때 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마지막 또 현 경제 강요들이 마지막이신데요. S였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S였습니다. 그게 성과야 S였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 정부 집권 5년을 해외 시각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